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람의 몸은 피곤하고 힘들수록 움츠려든다고 합니다. 혹시 거울에 비친 내 등이 유독 굽어 보인다면 지금 바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배에 힘을 딱 주고 기지개를 켜듯이 두 팔을 높이 올려보는 거예요.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송미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5살 된 아들이 하나 있고요. 아내와 이혼 소송 중입니다. 저와 아내는 맞선으로 만났고요. 서로에 대해 알아갈 시간도 갖지 않은 채 2달 만에 결혼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정말 많이 달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말이 안 통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갈등이 일어나면 대화로 풀려고 하는데 아내는 자기 뜻대로 될 때까지 입을 꾹 닫아버립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 한 집에 있으면서도 서로 말 한마디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이혼에 동의했고요. 재산이나 사소한 사항은 모두 쉽게 합의를 했지만 단 하나 아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모두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자신으로 지정해달라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소송 기간 중 임시 양육자를 따로 정하지 않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내가 데리고 있고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후까지는 제가 아이를 데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가 원하는 때에는 서로의 집을 수시로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대부분의 경우 아이의 엄마가 아이의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아이의 단독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상태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송 중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제 협의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경우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를 부모 공동으로 지정할 수는 있나요? 조정으로 이혼하거나 협의 이혼을 할 때에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 자녀 양육에 대해서 부모가 합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 합의할 때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공동으로 지정하거나 이제 친권자를 공동으로 지정하고 양육자는 부모 중 한 명으로 지정하거나 친권자를 부모 중 한 명으로 지정하고 공동 양육하는 것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합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협의 이혼을 할 때는 당사자가 원하는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친권 양육권이 정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렇다면 재판상 이혼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를 공동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부부 사이에 조정이나 협의가 되지 않아서 재판으로 이혼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 법원은 원칙적으로 재판으로 이혼할 때에도 친권자 양육자를 공동으로 지정한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나 요건은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운데요. 네. 왜냐하면 친권자 양육자를 지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부모 입장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복리요. 예. 네.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서로 협력해서 사이좋게 같이 양육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서로 맞지 않아서 이혼하면서 사이좋게 같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친권자 양육자를 공동으로 지정하면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자녀의 복리를 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그래서 법원은 재판으로 이혼할 때 공동 친권자, 공동 양육자 지정의 요청이 있으면 부모가 공동 양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부모의 가치관이 크게 차이가 없는지, 부모가 서로 가까운 곳에 살아서 비슷한 양육 환경을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자녀가 공동 양육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지 등을 조사해서 이제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매우 제한적으로 공동 친권자, 공동 양육자를 지정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이 좋은 부모는 소송까지 안 올 것도 같긴 한데요. 네, 예, 그렇죠. 실제로는 어떤가요? 그 자녀의 공동 친권, 공동 양육자 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소송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서로 좁힐 수 없는 뭔가 차이가 있어서 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요. 그렇죠. 실제로 판결로 공동 친권자, 공동 양육자를 지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것보다는 이제 친권자, 양육자를 부모 중 한 명으로 지정해주고 비양육친, 그러니까 키우지 않는 사람한테 면접 교섭을 통상보다 좀 많이 해주는 방법으로 이제 공동 양육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판결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친권자와 양육자를 공동으로 지정하는 것의 현실적인 문제, 예,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으면 부모 자식 관계가 이제 끊어지는 게 아니냐고 걱정하시면서 특히 이제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으면 부모가 아니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친권자 양육자 지정과 부모 자식 관계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친권자 양육자 지정은 아직 미성년인 자녀를 누가 우선적으로 책임지고 보호 감독하느냐에 관한 것이라서 자녀가 성년이 되면 친권자 양육자는 전부 의미가 없어집니다. 네. 그리고 친권자 양육자를 같은 사람으로 지정하는 이유는 자녀 복리와 관련돼서 실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가 진학하거나 주소를 이전하거나 이제 뭐 유학 간다고 출입국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수술을 받는 경우에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자녀가 이제 진학을 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뭐 유학을 가거나 해서 하는 것은 이제 양육자의 상황과 의사가 크게 반영이 되는데요. 공동친권자를 한 경우 비양육친이 아무런 이유 없이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자가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자녀가 이제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공동친권자인 그 비양육친에게 연락이 되지 않아서 수술 시기를 놓쳐서 자녀가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재판으로 이혼해야 할 만큼 관계가 좋지 않을 때에는 단독 친권자, 단독 양육자를 원칙으로 해서 친권자와 양육자를 같은 사람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네, 전에 제가 서울 가정법원에서 이제 그 간담회를 했을 때 이렇게 너무 친권 양육권과 관련해서 다툼이 많으니까 재판 중에는 공동으로 이렇게 양육하는 방식은 어떻냐 이렇게 제안해 보기도 했는데 이제 법원 판사님들은 그게 사건 본인의 그러니까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좀 더 안 좋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긴 하더라고요. 하여간 친권 양육권 문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이혼을 한 뒤에 자녀의 진학, 이사, 해외 출입국, 병원 수술 등의 중요한 결정에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친권자와 양육자를 같은 사람으로 지정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원활하게 해결하는데요. 하지만 협의 이혼을 할 때는 친권 양육권자를 모두 공동으로 하거나 아니면 친권 양육권을 분리하거나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안 된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갈 때는 공동친권자, 공동양육자는 거의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고물가 시대입니다. 안 오르는 곳이 없죠. 기업에서는 가격을 올리는 대신 용량이나 주요 재료 함량을 줄여서 가격을 올린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고 있는데요. 이걸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프랑스는 제조업체들이 제품 용량을 줄일 때 변경 사항을 크게 표시해서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달 발의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은근슬쩍 용량이 적어진 제품을 감시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제품 포장지에 소비자 가격과 함께 중량 개수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표시 내용이 바뀔 때 고지할 의무는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다면 몰래 용량을 줄이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국내에서 풀무원이 지난 3월 9,000원짜리 핫도그 한 봉지에
핫도그 개수를 5개에서 4개로 줄였지만 최근에야 알려져 논란이 됐죠. 만일 음료수 375ml의 용량을 370으로 줄이면 사실상 그만큼 가격 인상을 한 것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각국의 소비자 단체와 유통업체 등이 슈링크플레이션의 감시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각국 정부마저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브라질, 러시아, 독일 등도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법안을 통해서 제품 용량을 알리거나 용량이 감액되는 경우를 알리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달 들어 28개 품목에 대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물가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품목별 물가 동향을 관리하고 물가 인상 요인을 잡는다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용량도 줄이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해외처럼 용량이 바뀌는 걸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자우림의 낙화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모두들 잠든 새벽 3시 나는 옥상에 올라왔죠. 하얀색 십자가 붉은빛 십자가 우리 학교가 보여요. 조용한 교정이 어두운 교실이 엄마 미안
새벽 4시